hit one out of the ballpark. That'd be a good first hit. He tries. Did he do it? Yes, he did. Welcome to the big leagues, Jay Wong. A dream come true for him. How about it? 황재균의 야구 인생은 본인의 의지보단 타의로 시작됐습니다. 테니스 선수 출신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그는 스포츠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아버지의 권유로 처음 방망이를 잡게 되었습니다. 야구라는 종목이 선택된 이유 또한 단순했는데 당시 학교에 존재하던 유일한 운동부가 야구부였기 때문이었죠. 반강제적인 시작 탓인지 그는 학창시절 내내 이름을 크게 알린 유망주는 아니었지만 점차 야구의 재미를 붙여나갔습니다. 그는 경기고등학교에서 곽연수 감독 지도 아래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드래프트에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됩니다. 2차 3라운드 전체 24번째 순번으로 현대 유니콘스에 지명을 받은 것이죠. 예상보다 높은 순번에 황재균 본인도 의아함을 느꼈지만 훗날 담당 스카우트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바로 키와 듬직한 어깨, 즉 피지컬이었습니다. 순수한 신체 조건 하나로 결정된 지명은 훗날 국가대표 3루수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대 유니폼을 입은 황재균은 드래프트 동기인 강정호와 함께 열심히 훈련을 하며 1군 입성을 노렸습니다. 강정호가 먼저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묵묵히 프로에 걸맞는 몸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전 유격수였던 지석훈이 타격 부진으로 인해 2군으로 내려갔고 그 자리에 황재균이 낙점되었습니다. 당시 현대의 사령탑이었던 김시진 감독은 2군에서 성장 중인 그를 눈독 들이고 있었죠. 마침내 기회를 마주한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타격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7월부터 주전 유격수로 출전하였고 초반에는 주춤했지만 8월 16일 데뷔 첫 홈런을 쏘아 올리는 등 수준급 면모를 나타냈습니다. 그해 63경기를 나와 48개 안타를 때려내며 타율 3할을 기록한 것이죠. 물론 세부적인 지표는 아쉬웠지만 기용된 첫 해 보여준 3할이라는 타율은 그의 이름을 각인시킬 만한 임팩트였습니다. 그렇게 무난히 유격수에 안착하는 듯 싶었지만 2008년 팀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입지가 줄어들었습니다. 팀은 교체되었고 새로운 사령탑으로 이강한 감독이 들어섰는데 감독은 유격수 포지션에 대해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비력이 더 좋았던 강정호를 선호했고 황재균은 타격감이 부진하자 곧바로 백업으로 밀려났습니다. 포수로 시작한 강정호는 어느새 걸출한 유격수로 성장했고 냉정한 프로 세계에서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황재균 또한 수비력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수비 범위에서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이런 아쉬움도 잠시 성적 부진으로 이강한 감독이 물러났고 다시 김시진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또한 주전 3루수였던 정성훈이 LG로 가자 그에게는 3루 포지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격수보단 수비 범위 툴이 덜 요구되고 송구 능력에 중점을 두는 3루수는 그에게 안성맞춤이었죠. 데뷔 초부터 그를 좋게 보았던 김시진 감독은 주전 3루를 보장했고 2009년에 무려 정경기를 출장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완벽하게 부응하는데 2할 8푼 4리의 타율과 0.8이 넘는 OPS 그리고 27개의 2루타와 18개의 홈런으로 뛰어난 장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30번의 도루와 3루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수비로 전천후의 활약을 선보일 수 있었죠. 그는 단숨에 핵심 선수로 올라섰습니다. 팀은 재정 문제로 인해 선수들을 현금 트레이드하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황재균은 강정호, 강윤구와 함께 트레이드 절대 불가 선수로 불리며 히어로즈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현대와 히어로즈에서 겪은 경험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데뷔 첫 해인 2006년 오로지 2군에서만 출장, 2007년 기회를 얻자 3할의 타율로 성공적인 데뷔, 허나 2008년 강정호에 밀려 백업으로 전락, 그리고 2009년 정성훈의 이적으로 3루수 한짝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듯 롤러코스터는 다시 하강했습니다. 2010년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그에게 부상이 찾아온 것이죠. 시범 경기 도중 왼손에서 통증이 발생했으나 MRI 촬영에선 염증 외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로는 손에 갈고리뼈 골절로 판정났으나 당시 의료진의 실수 혹은 장비 탓으로 황재균의 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된 기량을 보일 수 없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프런트는 그 모습이 안일하게 보였습니다. 김시진 감독 또한 황재균의 정신력을 의심하는 등 오해가 생기고 말았죠. 그렇게 그는 서서히 트레이드 불가 선수에서 멀어졌고 결국 2010년 7월 20일 롯데로 트레이드됩니다. 당시 롯데자이언츠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2008년 제리 로이스터의 부임으로 팀은 암흑기를 끝내며 남다른 파이팅을 다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로이스터는 황재균에게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는데 트레이드 되자마자 더 이상 마이너리그는 없다 라고 말하며 믿음을 불어넣었습니다. 감독의 믿음 그리고 팀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황재균은 한층 성장했습니다. 이대호의 백업 3루수 역할 혹은 유격수를 맡으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었고 이윽고 9월 한 달 동안은 3할 1푼 7리의 타율과 OPS 1.0을 넘기며 타격도 과시한 것이죠. 로이스터는 2010년을 끝으로 팀을 떠났지만 황재균이 입지를 굳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대호가 1루로 옮기자 3루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죠. 이윽고 그는 안정적인 수비뿐 아니라 수준 높은 클러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해 찬스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4월 23일 SKY 경기에서 9회 말 동점타와 10회 말 역전타를 때려내는 등 그는 타격으로 경기의 판도를 바꿔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결승타 혹은 끝내기를 장식하며 그의 이름을 부산 팬들에게 각인시켰죠. 특히 말로만 되면 그는 폭발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2011년 황재균은 총 15번의 말로 타석을 섰고 그 속에서 2개의 말로 홈런을 포함한 8개의 안타로 무려 5할이 넘는 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말로 황제 혹은 말로의 사나이라 불리며 그의 진가를 입증했죠. 입지를 굳힌 황재균은 매해 준수한 활약을 펼쳐나갔습니다. 2011년 2할 8푼 9리의 타율로 다시 한번 높은 OPS를 기록했고 이듬해에도 2할 7푼이 넘는 타율과 20개가 넘는 도루를 기록하며 팀 하위 타선에 무게감을 더해갔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올스타전 MVP에 선정되는 영예도 누렸죠. 여기까진 그저 롯데의 주전 3루수이자 하위 타선의 에이스 타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들어서자 그는 타격에서 상당한 레벨업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장을 꿈꾸던 그는 타격 폼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체형이 비슷한 타자들을 보며 타격 자세를 가다듬은 것이죠. 특히 그는 그와 신장이 똑같았던 호세 바티스타를 주목했습니다. 바티스타는 2010년부터 50개의 홈런포를 때려내는 최상위 장타력을 과시했고 황재균은 그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타격 준비 시 손의 위치였습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오른쪽 귀 옆에 있었던 손 위치가 2014년이 되어선 머리 위까지 올라가 있었죠. 이는 바티스타와 흡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일링이 더 강하게 잡혔고 타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롯데 이적 후 가장 높은 시즌 장타율이 0.445에 불과했던 그는 2014년부터 박차를 가하며 어느새 홈런 20개를 훌쩍 넘기는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2014년 이를 기반으로 타격감도 살아나며 첫 3할의 타율을 넘겼고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정되는 등 그의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었죠. 태극마크에서의 황재균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대회 동안 12타수 8안타, 5타점, 3득점의 맹타를 휘둘렀고 팀이 금메달을 따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리그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발군의 활약을 선보인 그는 이제 더 큰 무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14년부터 그가 타격에 눈을 뜨자 메이저리그에서도 서서히 그를 주목했습니다. 바티스타를 벤치마킹해서 그런지 황재균은 호쾌한 빠단을 선보였는데 MLB.com은 그의 세레머니를 흥미로워했고 무엇보다 공수주툴이 다양하다는 것을 높게 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24일 샌프란시스코와 스플릿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빅리그 진출이라는 영광으로 그는 기쁨에 벅찼으나 그에게 2017년이 가장 고된 시련으로 찾아올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동양인에게 스플릿 계약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이었죠. 이 계약은 말 그대로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연봉과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연봉이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즉시 전력감이 아닌 전력 후보군 선수에게 주어지는 계약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계약을 맺으면 시범경기 혹은 마이너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거나 포지션이 겹치는 주전 선수가 부상 혹은 부진 등으로 빠진다면 즉시 콜업되어 데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콜업은 전적으로 팀 프론트에게 권한이 있었죠. 황재균은 시범경기부터 맹활약을 펼치며 전망을 밝혔습니다. 그는 시범경기 동안 5홈런 15타점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를 잘 모르던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도 2017 스프링 캠프 신인상으로 지목하면서 인정하기 시작했죠. 이로써 25인 로스터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16년에 스플릿 계약을 맺고 개막 엔트리에 포함되었던 이대호의 시범경기 성적을 봐도 황재균의 활약은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황재균이 그 로스터에 들지 못한 것이죠. 의문을 가져 곧바로 감독을 찾았지만 감독은 포지션에 중복 문제가 있으니 마이너리그로 가서 한 달 정도 외야수 적응을 하고 와라 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허나 이는 거짓말이었고 황재균은 트리플 A에서 그 어떤 외야수 훈련도 외야수 출전도 받지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그의 미국 생활은 점점 꼬이기 시작했죠. 그는 6월 28일 늦게 콜업되어 데뷔전에서 홈런을 장식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홈런이었습니다. 적응할 기회는 적었고 무엇보다 스플릿 계약 속에서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황재균은 이 시기를 회상하며 마이너에 있었던 시간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다. 콜업되어서 활약을 펼치지 못한 나의 탓이 크지만 그 외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그 무대를 밟고 홈런을 기록했던 것을 큰 성과로 여기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MLB 총 18경기를 뛰며 다소 부진한 타격 지표를 나타냈고 도전에 대한 의미만을 남긴 채 미국에서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2017년 10월 황재균의 복귀가 확정되자 그를 향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걸출한 3루수는 리그 전체적으로 귀했기에 LG, 두산, 삼성, KT 등 여러 팀이 그를 노렸죠. 그러나 아쉽게도 친정팀과는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롯데 프런트는 내부 FA를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계약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윽고 그와 합의한 팀은 KT 위즈였습니다. 4년 총액 88억 원을 남겨준 KT의 임종택 단장은 황재균은 2016 시즌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는 등 전성기에 접어드는 선수라 우선 영입 대상에 올려놨었다. 내야의 안정감과 타선에서 큰 무게감을 실어줄 선수다 라고 말하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KT는 2015년 KBO에 합류하여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기에 팀의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재균의 영입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열쇠로 작용했죠. 임종택 단장은 3번의 사전 협상을 모두 직접 나섰고 황재균의 아버지를 찾아가 설득하는 등 큰 공을 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데뷔했던 현대 유니콘스의 연고지 수원에서 다시 뛰게 되니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준 구단에 감사드리며 팀의 순위를 올리는 데 매진하겠다 라고 말하며 남다른 포부를 전했죠. 그리고 이 포부는 서서히 실현됐습니다. 약 10년 만에 수원을 홈구장으로 맞이한 그는 구단이 기대한 활약을 그대로 선보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할에 가까운 타율과 20개 이상 홈런을 기록, 매년 많은 개수의 타점을 생산하며 팀의 상승 곡선을 주도한 것이죠. 이로 인해 2020년엔 정규 시즌 2위에 오르는 쾌거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골든글러브와 연이 없었던 그도 개인 첫 수상을 하며 KT에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골든글러브는 평생 은퇴할 때까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데뷔 15년 만에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올해 KT가 처음으로 2위에 올랐다. 이제 올라갈 곳은 단 한 단계인데 내년 시즌 만반의 준비로 우승에 도전하고 싶다. KT는 유한준, 박경수, 황재균 등의 베테랑과 소형준, 강백호 등 젊은 선수들의 신구조화가 어우러지며 강력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팀은 가장 높은 곳을 목표로 했고 계약 후 내내 좋은 모습을 보인 황재균에게 주장직을 맡기며 팀의 기둥 역할을 기대했죠. 2021년은 계약 마지막 시즌이었기에 선수 본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시작되자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4월 24일 수비 도중 불규칙 바운드에 얼굴을 강타당했고 코뼈골절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장기 이탈이 예상되었고 정말 빨라도 2개월은 잡아야 했지만 황재균은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듯 정확히 38일 만에 복귀를 알렸습니다. 6월 1일 곧바로 선발 주장한 그는 기스번트 후 헤드버스트 슬라이딩을 하는 등 팀에게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KT는 상승세를 유지했고 끝내 정규 시즌 1위에 올라설 수 있었죠. 이 기세는 가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두산과의 한국 시리즈에서 강력한 선발진과 야수들의 집중도 높은 수비력을 기반으로 사전 전승을 따낸 것이죠. 안정적인 3루 수비, 그리고 2차전 선제 홈런과 4차전 결승타 등 베테랑 면모를 과시한 황재균은 이로써 커리어 첫 우승 반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공을 인정받아 4년 60억 재계약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에도 팀의 가을 야구 진출을 도우며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윽고 에이징 커브를 직면하며 수비력 및 타격은 점점 하향세를 띄었고 2025년을 끝으로 그의 20년의 야구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원에서 시작하여 수원에서 끝난 그의 야구 인생은 꾸준하고 항상 제 몫을 해내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국가대표 3루를 책임진 것, 그리고 KT 주장으로서 팀의 우승을 이끈 그의 진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은퇴를 하며 남긴 그의 말처럼 무엇보다 항상 노력했던 선수로 기억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